식당에서 누구나 한 번쯤 외쳐본 말. 이 말. 그런데 종업원이 너무 바쁘거나 시끄러워서 못 들으면 다른 테이블보다 더 목청을 높이고 경쟁하듯이 손들고 이랬던 적 다 있죠? 아유, 그럼요. 진짜 바쁜 데는 그 이모님 눈 맞추려고 계속 쳐다봐요. 맞아. 나를 쳐다볼 때까지 계속 쳐다봐야 돼. 그렇죠. 특히 이 스몰 마인드인 손님들의 고민 또 있었을 텐데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고 이너피스를 안겨준 위대한 발명템이 등장을 했죠. 바로 테이블 호출벨. 이건 정말 혁명이죠. 꼭 있어야 돼. 예. 그렇죠. 이 위대한 호출벨의 등장 1996년 국내 모 전자회사에서 종업원 무선 호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를 했고요.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식당가를 장악. 그리고 요즘엔 진화를 또 거듭해서 호출벨에 아예 소주, 맥주 주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주 버튼 누르면 소주 갖다 주고요. 맥주 버튼 누르면 맥주로 갖다 주고요. 두 개 다 누르면 말아주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종업원이 괜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스피디하게 효율적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저것도 저렇게 진화를 했네. 저게 또 근데 많이 취한 날은 아침에 집에 있습니다, 저게.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음식점에 붙여놓은 건데. 그거 사실 붙여... 저기 경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또 외국인들 눈에는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문할 때 웨이터를 손짓과 눈짓으로 조용히 부르는 게 에티켓이죠. 그래서 종업원이 언제 날 쳐다봐주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하고 편해, amazing. 이 호출벨의 매력에 쏙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 가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외국어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렇지. 막눈 맞추고 부르기 어색한데 이렇게 눌러주면 오시니까 얼마나 그렇죠. 편해지겠어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깜놀했다는 에피소드. 한국 카페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페이저 삐삐 줬어요. 아, 그거? 이 주는 거. 네. 바로 진동벨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편리해요. 저도 이제 서점 카페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게 너무나 편한 게 일단 주문이 섞이거나 착오가 맞아, 없어요. 맞아. 저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는 분이 되게 많은데 응. 이게 먼저 가져가 버리면 순서도.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딱 정확하게 있으니까 드리기에도 편하고 분쟁도 없고 너무 맞습니다. 이 좋은 거 이거 누가 만들었대요, 이거? 신통방통한 진동벨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만든 국내 유명 제조기업 엘사는요. 원래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를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자 삐삐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던 중 엘사 직원이 출장차 미국을 찾았는데 한 푸드코트에서 손님들이 메뉴를 주문한 뒤 진동벨을 받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미국도 진동벨이 널리 생활화됐을 때가 아닌데요. 운명처럼 포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컬처 쇼크를 제대로 받은 엘사 직원은 한국으로 돌아와 무려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어 국내 최초로 진동벨을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좋은 거는 역시 널리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정말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지만 위대한 세상 편리한 발명템 호출벨과 진동벨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발명품은요. 가로 10cm, 세로 1cm의 세상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10cm, 1cm면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이거 여기다 뭘 어떻게? 뭐지 이게? USB? 자, 궁금하시죠? 자, 이 궁금증마저도 단 몇 초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대의 발명품 바로 G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아. 저 검색창 안에 타이핑할 수 있게 된 그 창의 크기가 그 정도입니다. 검색창. 네. 2018년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요. G 포털 사이트와 G 포털 사이트의 계열사인 너튜브가 인터넷 검색 시장의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진짜. 뭐 우리만 해도 포털 검색 많이 하잖아요. 아유, 엄청 많이 네. 하죠. 작은 직사각형 안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G 포털 사이트, 그 전설의 시작. 자, 미국 유명 S사립대학의 박사과정을 맡던 레리 페이지는요. 같은 과 친구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웹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주목한 것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방대한 월드와이드웹 중에서
필요한 웹페이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비전공자에겐 참 심오한 세계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웹페이지별로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색 로봇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까지 완성.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말 대단한 거 알겠죠? 이게 정말 천재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그들은 해냈습니다.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진 기술들인데 그걸 처음 생각한 사람은 진짜 어려웠던 거죠. 창조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걸 찾아주는 기술이죠. 아무튼 이것이 1996년 8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G포털 사이트의 탄생이었습니다. 웹 검색 수준을 거의 천상계까지 끌어올린 G포털 사이트에 등장한 센세이션 그 자체. 도서관 가서 책 100권은 봐야했을 텐데 G포털 사이트로 자료 다 찾음. 레이리 페이지가 사는 방향에 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찾든 가장 먼저 찾는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로 등극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G포털 사이트는 지금도 무한 발전 중입니다. 자, 검색 엔진 개발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젠 단순히 검색을 넘어서 지도, 번역기, 더 나아가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앞선 과학 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G포털 사이트를 만든 CEO이자 위대한 발명가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요즘 냉장고 속에 이거 없는 집 없을 겁니다. 바로 주방의 신세계를 활짝 열어준 밀폐용기. 아, 밀폐용기 저거 없는 집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봐야죠. 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냉장고 속 필수템이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밀폐용기가 뭡니까?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는 비닐랩이나 포일로 꽁꽁 씌우고 아, 맞아. 뚜껑 있는 반찬통에 넣어도 틈새 사이로 뚫고 나오는 음식 냄새. 아유. 가끔 국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면 이 주방에 반찬 폭탄이 터집니다. 그 외에 옛날 젓갈 담는 유리병에 그렇죠. 김치나 이런 거 많이 넣고 다녔잖아요. 그걸 덜 새게 하겠다고 비닐랩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려도 고무줄. 고무줄도 하고 꼭 교과서에 김치 국물을 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찜찜한 주방을 한 단계, 아니 10단계는 확 업그레이드 시킨 밀폐용기의 등장. 1998년 국내 L 주방용품 제조사에서 사면 결착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출시하면서 그 전설이 시작됐는데요. 뚜껑 내면에 날개를 달고 뚜껑 안쪽에 특수 개발한 실리콘을 넣어 밀폐력을 강화,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고요. 아, 맞아. 또 뚜껑을 수백 번 여닫아도 끊어지거나 한 적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 끊어진 적 없어요. 이것도 발명의 힘입니다. 300만 번을 열고 닫아도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방의 혁명템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제품도 생소하니까 당시엔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폐용기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기회의 땅 미국. 2001년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에 우리나라의 사면 결착 밀폐용기가 소개됐는데 이때 밀폐력을 보여주기 위한 회심의 일격. 저 밀폐용기에 돈다발을 담은 뒤에 이거를 수조에 넣었다 뺀 겁니다. 이야. 그런데 역시나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집회. 그러자 Unbelievable! 어떻게 물이 안 셀 수가 있지? Oh my God! 이건 사야 해! 콜수가 쭉쭉 올라갔죠. 결국 첫 방송에 5,000세트 완판 신화를 이뤄냈고요. 이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역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야, 저 밀폐력을 강조하려고 저 돈을 넣는 저 마케팅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단한 거지. 이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발명품 밀폐 용기 누님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 학교 과제, 직장 상사의 오더 등 요즘엔 다들 뭐 스마트폰에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상 위에 마치 상비약 마냥 꼭 구비하는 게 있죠. 바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포스트잇 접착 메모지입니다. 저건 진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써도 책상에 있어요. 저게 저 지금 보이는 저 사이즈 말고 정말 사이즈가 10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그만 거. 네. 정말 전 세계 학업이나 사무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위대한 발명품이자 메가 히트 상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접착 메모지가 원래는 대폭망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 3B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새 접착제를 개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접착력이 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툭툭 잘 떨어졌습니다. 결국 3B는 이 접착제를 실패작이라고 판단해 정식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4년 뒤 3B의 또 다른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이 실패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빠밤.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접착제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 연구원 프라이는 연구에 매진한 결과 결국 해답을 찾고 말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접착 테이프는 아주 빽빽하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면 접착 메모지용으로 만든 건 접착제를 크게 또 띄엄띄엄 발라놓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1977년에 접착 메모지를 출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기업 비서들에게 홍보차 접착 메모지 견본품을 보냈는데 그거 써봤어? 그거 쓰고 뭘 까먹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붙였다 떼도 안 끈적거려. 사모물을 보는 비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풍 쇄도. 1981년에는 세계 각국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책상 위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발명수 되게 재밌네요. 이게. 그죠? 결국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발상을 전환했다는 게 위대한 발명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 TV 앞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 그런데 그때 석준아, 뉴스할 시간이다. 채널 좀 돌려라. 석준아, 드라마 보자. 7번으로 돌리고 와라. 자 그런데요 우리를 소위 인간 셔틀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아, 바로 TV 리모컨. 리모컨 진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죠. 저 진짜 고마운 건데. 인류는 리모컨 이전과 이후로 납니다. 이 기특한 리모컨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바로 TV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50년경 아, 또 광고야? 아, 돌리기 귀찮아 죽겠네. 미국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CEO가 사람들이 TV 광고를 매우 성가시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직원들에게 특명을 내렸죠. 사람들이 앉아서 편하게 채널을 돌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1950년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게으름뱅이라는 뜻의 유선 리모컨 레이지본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처음 이름이 저거였어요? 레이지 본즈. 자 그리고 마침내 1955년에 미국 엔지니어 유진 폴리가 인류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매틱을 발명. 그리고 비로소 국내는 1981년 처음으로 TV 리모컨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 형용할 수 없는 편리함에 눈을 확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리모트 컨트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새는 뭐 선풍기도 되고 뭐 에어컨도 되고 그쵸. 노래방에서도 쓰고 뭐 요새는 정말 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 불까지 꺼주는 스마트 전등 제어기도 등장. 또 프리한 식구 틀어줘 음성 인식 리모컨까지. 자, 이게 바로 인류 라이프 스타일의 레노베이션, 혁신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공항이나 기차역에 딱 도착하면 환전하자마자 바로 구입하는 게 있죠. 여행 필수템, 교통카드. 이건 정말 혁명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거 일일이 잔돈 받고 거스르고 이게 얼마나 맞아. 불편해. 특히 남의 나라에서는 그 잘 얼마짜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동전들. 맞아. 맞아. 네. 그렇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카드, 싱가포르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이지링크, 홍콩의 옥토퍼스 카드 등 세계인이 모두 이 버스 카드로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띡, 띡, 그냥 되면 올패스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었어요? 통전 냈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옛날 버스 값은 저 초등학교 때 네. 60원이었어요. 60환 아니야? 60원. 아니, 환 아니야. 환 아니었어? 근데 내 기억에 내가 그 60원을 낼 무렵에 이게 오른 거라 그랬었어. 원래 50원이었어. 60원이 오른 거였다고요? 네. 저는 나이가 몇이신 거예요? 이 교통카드가 최초로 등장한 곳은 1995년 대한민국 서울. 아, 진짜요? 서울특별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첫 시행을 했습니다. 서울 고덕동에서 잠실운동장까지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요.
1996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제가 확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교통카드가 상용화되면서 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혁신이었죠. 아, 대단했어요. 다 되는 거죠. 그래 맞아. 그리고요. 2008년 국내 교통카드 업체인 B머니에서 뉴질랜드 웰링턴, 오클랜드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몽골까지 진출. 2018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개발한 교통카드 시스템이 카자흐스탄에도 수출됐다고 합니다. 부자 상품이네. 대단하죠? 한국의 대중교통 혁명이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명품이 됐네요. 이거 자랑스럽네요. 아니, 이게 처음 생긴 게 한국인지 몰랐어요. 몰랐죠. 네. 자, 전 세계 교통 문화를 뒤바꾼 위대한 발명, 교통카드였습니다. 한국인 제2의 주식,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 중 하나, 바로 라면이죠. 정답. 자, 그런데요. 이 라면이 제일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강에서 먹는 라면. 정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의 입맛을 구원해준 발명템은 즉석 라면 조리기입니다. 저거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 전 저 구입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저거 너무 좋아서 한강에서 hen니랑 자전거 타다가 저걸 보고 업체 전화해서 얼마냐? 비쌉니다. 더 비싸요. 구입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아, 전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저는 집에 그때 있으면 보통 그냥 끓여면 그거 귀찮아가지고. 아니, 맛이 달라. 냄비라면, 컵라면, 즉석조리기라면 아예 장르가 달라요. 트로트, 발라드, 힙합이에요. 완전 달라. 야외 어디서든 집에서 먹는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 자,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즉석 라면 조리기에 있는 전기 온수기에서 끓는 물이 콱 이러면 물 조절 실패할 일도 없죠. 딱 정량만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가 알아서 라면이 제일 맛있는 시간 약 3분에서 4분 동안 라면을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저기에도 쓰여 있죠. 진짜 맛있게 먹는 꿀팁. 자, 조리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을 때 라면 용기에 날달걀을 탁 떠서 투척하면 꼬르만. 절대적으로 창의성을 가미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거는 저는 그냥 따릅니다. 무슨 말씀처럼. 자, 이렇게 맛과 편리성에 반한 사람들이 늘면서 한강에 있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 PC방, 볼링장, 회사 구내식당까지 장악해 전 국민들의 허기를 구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인들까지도 난립니다. 한국 사람이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뭔가요? 우리나라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저 즉석 라면 조리기가 등장하자 한류 팬들도 홀릭. 자, 결국 대만 편의점에도 진출. 진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까지 건너가 세계 인류를 즉석 라면으로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인류 평화의 실천은 라면인 건가? 헤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요즘 현대인에게 산소와 같은 이것. 누구든 어딜 가나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바로 와이파이. 진짜, 진정 인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와이파이. 그런데 인류 생활의 필수가 된 이 와이파이 기술이요. 전문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미모의 배우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요? 1933년 18살 나이로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며 사랑받은 배우 헤디 라마. 저분이 그럼 와이파이를 발명하신 건가요? 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와이파이 탄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헤디는 어느 날 비보를 듣고 맙니다. 전쟁 피난민이 탄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후 배우 헤디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작곡가 조지 앤 타일의 집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나타나는 공명의 원리로 주파수 혼동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듣고 주파수 혼동 기능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나사 스파이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헤디는 데뷔 1년 만인 19살에 군수업계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맨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남편이 무기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 헤디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헤디가 과학자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긴 연구 끝에 결국 1942년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을 개발한 뒤에 특허 출원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주파수 호핑. 미국 정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배우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미군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부터는 헤디가 특허를 낸 주파수 기술이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발전.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GPS,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기술에도 배우 헤디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헤디의 발명이 인정을 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요.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과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무선통신의 어머니인 헤디 라마.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인류 평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논하면서 이 발명품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안전벨트. 그래 예전엔 진짜 안 하고 막 뒤에다 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인식들이 좋아져서 무조건 해야죠. 안전벨트.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어우 좋다. 부러진다. 어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앞좌석까지 한참 밀리거나 아니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서 극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인하기가 더 무섭네. 눈으로 보니까 더 무서운데 안전벨트는 정말 이제 법적으로도 전좌석 필수고요. 그렇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그럼 과연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1936년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V사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안전벨트는요. 안전띠가 하나인 2점식 벨트로 가슴띠 또는 허리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경우에 가슴띠는 버클이 가슴에 있으니까 충격이 집중되면서 탑승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V사에서는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인 닐슨 볼린을 채용. 그는요.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서 띠 하나를 더 추가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 그 뒤 1959년 V사는 업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요. 운전자들은 이 3점식을 불편하다고 꺼렸답니다. 그래서 모의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시켜줬죠. 3점식 안전벨트가 탑승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공개했고 그 결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특허 등록 4년 만인 1963년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한 V사. 통 큰 결단이네요. 의사가 인류의 공헌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지켜주는 내차한 보디가드. 여러분,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 세계인을 구원할 약. 무슨 약이에요? 전 세계인. 전 세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그럼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앓고 있다는 치매. 어머. 치매약이 나왔다고? 이 치매 치료 물질을 드디어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반갑죠? 치매는 불치병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치매를 두고 발병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가 없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2039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치매를 앓는 사람이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일 거라는 조사까지 발표되기도 했고요. 너무 많다. 또 미국에서는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전체 사망 원인 중에 6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게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예. 가장 잔인하고 가슴 아픈 병이죠. 네. 그런데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연구팀에서 치매 치료 물질을 개발한 내용이 생명과학 전문지 최신호에 소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신약 개발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9세대 약을 이용해 새로운 약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오! 기존에는 항생제로 쓰이며 주로 기관지염, 중이염 등에 사용된 슈프락비. 그런데 이 슈프락비를 액체 형태로 바꿔서 물약처럼 마시면 알츠하이머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헐. 실제로 실험용 쥐에게 이 물약을 먹이자 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 중에서 이 파괴된 시냅스들이 다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잃어버렸던 기억도 일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실험 후 경과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한 뒤에 실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코앞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저게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치매 치료제. 이 연구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사계절 불청객이 돼버린 미세먼지 공포. 그래서 공기청정기, 건조기에 이어 이 가전제품이 신필수 가전으로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의류관리기. 아, 저 있어요. 쓰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쓰고 있죠, 저도.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필수죠. 왜냐면 이렇게, 내 오늘 입은 양복 내일 또 입어야 돼. 네, 내일 입어야 되니까. 사실 의류 관리기 하면 한 번 입고 세탁하기 애매한 아우터, 정장, 패딩, 니트, 카디건 이 옷들의 냄새와 구김을 없애주는 역할을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2019년 뜨는 가전으로 전망하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이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날 옷장의 외투를 그대로 걸어두자니 찜찜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의류 관리기가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거죠. 브랜드별로 기능 차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미세먼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를 선택하면 1분에 최대 200회 옷을 흔들어서 옷 전체의 미세먼지를 골고루 제거해주거나 위아래로 분사되는 강력한 바람으로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스팀까지 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진드기 등 외부로부터의 오염된 유해 세균의 최대 99.9%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사라지네요. 그럼 다 사라지는 거죠. 네. 이런 효과가 알려지자 실제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지난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한 달 판매량이 무려 392% 증가했다고 합니다. 살짝 가격이 좀 싸진 않아요. 이거 비싸요. 부담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렌탈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이 동장군보다 무섭다는 미세먼지에 당당히 맞선 의류 관리기 2019년 라이징 가전으로 전망해 봅니다. 슬슬 주방 필수품으로 떠오른 아이템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이거 안 써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이 에어프라이어 열풍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난리더라. 난립니다. 네. 이 에어프라이어 인기의 서막. 막창 통마늘 같이 구우면 식당 갈 필요 없음? 내 말이. 새우에 버터 넣고 돌리면 여기가 안면도? 내 말이. 등등 요리력 마구 뽐내는 에어프라이어 레시피가 SNS에 쫘르륵 도배가 되며 핫한 주방템으로 등극. 게다가 에어프라이어 열풍으로 모 대형마트에선 2017년 처음으로 식용유 판매량이 감소하더니 그렇지. 지난해에는 재작년 대비 매출액이 9%가량이 더 줄었습니다. 이제 기름 안 쓰고 구워주니까. 그렇죠. 저기도 몸에 좋을 거 아닙니까? 2019년에는 정말 일가구 한 대씩 주방 반려템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박 났네. 진짜. 또 나 혼자 요리족이 나날이 증가하고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요리족들에게는 필수템이에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요리되니까 그럼요. 계속 막 구우면서 뒤집고 그럼. 이렇게 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플레이팅만 기가 막히게 하면 내가 요리사야.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에어프라이어에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2011년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튀김기로 자신만만하게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 튀김에 기름이 없으면 그게 무슨 튀김이야 이렇게 외면을 당했답니다. 그러나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삼겹살 생선을 구워도 냄새 연기 안 나지, 기름 안 튀지.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위협 때문에 네. 굽거나 튀길 때 창문 열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에. 알죠, 요새. 그럴 때 참 좋을 것 같다는 아니 그리고 생각이 드네. 창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들어올까 봐도 그렇지만 네. 집에서 묵으면 여기서 미세먼지가 나요. 그래. 그게 미치는 거야. 삶의 질을 수직 향상시켰다는 에어프라이어. 그 인기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요즘 가전 전문가인데요? 아니 에어프라이어 말고 더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래요.
전 세계 전자제품의 트렌드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2019년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람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때 2019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전망한 자랑스러운 한국 가전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 진짜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저기 이걸 본 외국인들은요. 외계인이 한국 엘사 취직함? 외계인이 열일하네? 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세계 최초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이 롤러블 TV가 세계인들에게 가전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해외 각국의 언론에서도 미래 TV란 이런 것이다 라며 대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미래형 TV의 핵심은요. 종이처럼 얇고 유연한 모니터를 손상 없이 휘거나 구부리거나 말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건데요. 아, 정말 신기하다. 아니 근데 저렇게 그 말리는 가전, 접힐 수 있는 저 가전이 트렌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It's innovation. 그동안 TV는 선반 위에 두거나 부착을 했잖아요. 이제는 스르르르 말아서 본체 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이즈가 작지도 않네요? 아니, 저게 저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 밑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는 말리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저 진짜 신기하다. 김밥 말이 하듯이 네. 말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의 반을 차지한 큰 TV가 사라지고 새 공간, 새 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L사와의 양대 산맥인 국내 S사에서는요. 접혀 있을 때는 스마트폰, 펼쳤을 때는 태블릿 PC가 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저거는 진짜 대박이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2019년 가전의 트렌드는 플렉서블입니다. 전 정말 피로가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잠시 녹화 끊어갈 때 저의 모습을 보셨겠습니다만 정말 그 대기실에 거치 카메라가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좀 찍어 놓을 걸 진짜.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코를 풀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욱 2019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꿀잠. 주변에 보면은 잠을 잘 못 이루셔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2013년 38만여 명에서 2017년 51만여 명으로 약 1.4배나 급증하게 됩니다. 생산성으로 따져본 연구도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수면장애로 인한 전국 생산성 손실액을 따져봤더니 자그마치 11조 497억 원입니다. 숫자가 엄청나네요.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근무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 또 노화, 그리고 고혈압, 우울증 등등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잠과의 전쟁을 위한 웰 슬리핑, 꿀잠 아이템들이 뜨고 있습니다. 우선 꿀잠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베개. 요건 베기만 해도 스르르 잠이 옵니다. 베개 속에 체형에 맞는 형태로 분산시켜주는 마이크로 에어볼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잠을 자든 간에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일어난 뒤에 더욱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꿀잠을 방해하는 게 있죠. 코골이입니다. 네, 이것도 코 고는 사람은 사실 코 고는 사람도 잠을 잘 못 자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수면하기가 힘들죠. 여러모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코골이 방지 기구. 우리가 자주 본 그 커다란 양압기와는 달리 코 안에 쏙 껴주는 건데요. 와, 비강을 넓혀서 호흡량을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코골이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베개, 침대 주변에 칙칙칙칙 꿀잠을 돕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천연 아로마 오일이 긴장감을 풀어줘서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치아 건강. 이 치아가 건강해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 이거 하나로 말 그대로 평생 써야 되는데 문제는 충치. 뭐 사실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값비싼 시술 비용에 드릴 소리의 공포감까지 이 치과 치료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죠. 진짜 고통스러워요. 지난주에 치과 갔다 왔거든요. 네. 썩은이가 생겨가지고 치료하고 왔는데
아우, 그 뻔히 안 아플 거 알면서도 너무 아픈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그 의자 자체가 너무 싫지 않아? 아우, 근데 사실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 그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머지않아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진짜? 2017년 영국 치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의 충격적인 발표. 치아도 자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으로 치아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씹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고요? 성장기가 끝났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치아 재생의 비법은 이 티데글루십이란 약물인데요. 치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뒤 이 티데글루십을 투입을 하게 되면 치아의 줄기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상아질이 생성. 우와. 즉,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이 약물을 통해 본인의 치아, 내 치아가 스스로 자라나 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다. 되기만 하면 정말 최고인데? 실제로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비어있는 치아 부위에 이 티데글루십 약물을 투여한 뒤 단 6주 만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새롭게 자라나는데요. 좌측은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이 손상이 됐지만 우측을 보면 이 뽀얗게 손상 부위에 치아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치아가 다시 자란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거 매력적이야. 되게 매력적인데? 자, 자가 치아 재생이란 기적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 티데글루십 약물 치료법. 현재 후속 연구 중으로 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머지않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과정 없이 치과 치료를 받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돌아서면 깜빡깜빡. 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버스에서 잘못 내렸을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끔 우리의 뇌가 버벅거릴 때 뇌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를 업데이트한다. 아니 뭐 우리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 운영 체제를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기억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버스에서 잘못 내렸거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는데 갑작스럽게 공사 등으로 원래 가던 경로로 못 갔을 때 그동안 학습한 것을 응용해서 택시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환승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도 인지적 유연성에 의한 겁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져서 학습했던 기억을 응용하지 못하고 판단을 적절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뇌가 고장났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 우리 뇌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에 있는 별세포가 유연한 기억을 형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정보 회로를 통합, 조절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는 조현병, 자폐증, 초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치료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오. 장기적으로는 뇌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의 획기적인 어떤 네. 개발인데 사실 그 육체 건강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 건강이 정말 요즘처럼 중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 될수록 치료가 어려웠던 뇌질환 치료는 사실 되게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육체도 튼튼, 정신도 튼튼 두 가지 건강 밸런스를 골고루 갖출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찾게 되는 알약. 하지만 같은 두통약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두통일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약을 안 먹더라고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 성분을 읽어보고 다른 두통약을 사 먹더라고요. 네,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약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 제약회사 공장에서 이제 다량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알약도 맞춤형 처방이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로 알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3D 프린터는 도대체 못 만드는 게 뭐야? 또 다 만들 수 있네요, 이거. 집도 만들고. 아, 약을 만들어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발작 장애 치료용 알약을 제조, FDA의 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정한 약 용량에 따라 처방해야 됐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 나노 단위의 정확한 용량으로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D 프린팅 방식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서 딱 필요한 용량만큼 약을 제조,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내 전용 두통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아주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타겟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이 알약은 약 분말과 수용성 액체를 번갈아 뿌리면서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일명 집도즈 방식으로 제조. 가루 사이에 이 작은 공기 구멍들이 많아서 물이 조금만 닿아도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알약을 삼키기 힘든 사람들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최초의 3D 프린팅 알약 개발 이후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도 환자 맞춤형 알약을 생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부터 3D 프린팅 알약 개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의약품의 세계, 더욱 건강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자님도 기억나십니까? 우리 1회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보다 좀 젊고 건강했어. 어렵네. 오상재 어린 거 봐. 나 진짜 어리다. 대학생이네. 애기다. 나 돌아갈래. 아니, 전 기자 머리는 번개 스타일인가요? 근데 저 때부터 벤자민 버튼이고 저 때 더 늙어 보이는데. 네. 똑같네. 저 때는 30대였나요? 40대. 제가요? 40 넘어 나왔죠? 저 때도 부록이었어요?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입니다. 그죠. 그죠? 노화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진시황도 그렇고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죠. 그래요? 어허. 오늘 특집은 초심 특집 1탄입니다. 몸도 마음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춘 비법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인의 꿈인 회춘 비법, 바로 고압 산소 치료법입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잠수병 환자들, 운동선수들이 받는 치료법인데요. 고압 산소 장치 안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착용한 뒤 2기압에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 공동연구진은 만 64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매일 90일간 고압 산소 치료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회춘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 비용 어떻게 되나요? 비용. 비용이요? 네, 비용. 비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믿기질 않는데 네. 이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회춘의 핵심 키는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는 DNA 끝에 있는 입자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 역시 짧아집니다. 일명 세포 타이머라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간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데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약 20%에서 최대 38%나 증가. 연구진에 따르면 이 정도로 텔로미어가 늘어난 건 생체 세포가 마치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25년이면 저는 다시 20대 중반이 되는 건데 너무 좋은데요. 또 뻥친다. 30대잖아요. 몇 살인 줄 아는 거야, 내가. 65세 아니었구나. 뿐만 아니라 노화세포 역시 최대 37%나 감소. 그리고 참가자의 주의력과 정보 처리 속도, 행동 기능 능력이 향상되는 등, 즉 고압 산소 치료,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회춘한 효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생명 연장 기술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디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 원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시는 공기도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 뭐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개념 고압 산소 치료법 부디 꼭 상용화돼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러분과 501회, 1001회, 2001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제발.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2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약물 없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고? 치료! 핵심은 바로 초음파입니다. 오. 다들 뭐 허리 아플 때, 발목 삐었을 때 초음파 물리치료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겁니다. 아예 말도 안 돼. 그 치료가 된다고요? 초음파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치료된다니까. 이건 약간 파격적이다. 안 믿겨져요.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조직에 쌓이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음파로 이 독성 물질 양을 약물 없이 감소시키는 겁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실험용 쥐의 뇌에 하루에 2시간씩 2주간 꾸준히 40Hz 주파수의 초음파로 자극했더니 생쥐의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뇌의 기능이 퇴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 치료법은 오히려 뇌파가 증가해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데다가 부작용까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없어요. 그치 뭐 건드리는 게 없는데. 와.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제거 딱 타겟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동안 세계 곳곳의 많은 연구진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차단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초음파 치료법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선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 치료법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